네, 안녕하세요. 그 대한노인신경의학회 건강강좌 중뇌로 풀어보는 노인에서의 의식 소실과 뇌전증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병원 신경과에서 뇌전증 이런 환자를 주로 보고 있는 김동욱이고요. 예, 저랑 함께 하실 선생님은 근처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 근무하는 김원주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주입니다. 네. 요즘 이제 저희는 뭐 이제 의식 소실 이렇게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갑자기 의식을 잃는다 아니면 뭐 몸을 떤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고, 최근에 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련이나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그 국민들, 일반 시민들 생각에는 이제 경련이나 뭐 뇌전증 이런 것은 주로 애 때 아니면 뭐 드라마 이런 거에서 보면 학생 때 그때 많이 생기는 거라고는 이제 인식이 많아가지고, 나이 드셔서 의식 소실이 있고 이상 운동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왔을 때 저희가 뇌전증이 의심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런 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오늘 이쪽에 이제 경험도 많고 이제 학식도 깊으신 김원주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준비를 했고, 사실 좀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의식 소실 이런 것들이 꼭 이제 뇌전증뿐만이 아니고 뭐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질환이라든지 뭐 실신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흔히 생길 수가 있기는 한데, 저희 오늘은 이제 경련이랑 뇌전증 이쪽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그런 관련해서 의식 소실과 이런 거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면 이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도 대답을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한 것은 이렇게 6가지 꼭지로 준비를 하였는데, 첫 번째 4가지 꼭지는 뭐 일반적으로 흔히 저희 뭐 우리 김원주 교수님이나 저나 외래에서 봤을 때 환자분이라든지 보호자분들께서 저희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뇌전증으로 진단되었을 때 이런 환자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환자분을 치료할 때 의사들이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보호자분들도 어떤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준비를 하였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식 소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톡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저랑 우리 김원주 교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방송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이렇게 저희 뭐 어르신께서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나 아니면 뇌전증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보호자분이나 환자분도 아니 나이 들어서 무슨 경기냐, 또 속된 말로 옛날 말로 간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가지고 온 환자분인데요. 얼마 전에 제 외래에 왔던 분이고, 80세 할머니고, 5년 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중풍, 뇌졸중이 생겨서 팔만 약간 마비가 있지만 걸어 다니는 거는 잘 하고 이런 분인데, 자꾸 좀 멍하고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저한테 왔었고, 뇌파 검사를 했더니 이상파가 보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뇌전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이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생기는 게 맞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요 분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뭐 이게 뇌전증이 애들한테 주로 생기고 뭐 이렇지 않나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네. 뇌전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뇌에서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그 과전류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뇌에 어떤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뇌전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 뇌전증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죠. 근데 나이 이렇게 보면 네. 일단은 요 슬라이드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연령별로 이제 새로 진단받은 환자 수를 보는 건데 그 서구의 이제 선진국들에서 보이는데 보시면 그 어린 나이에 뇌전증이 많이 생기는 건 맞는데 이게 점점 그 우리 생각과 다르게 나이 들어서 더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봐도 이제 유병률을 보면 애들 때 있는 거 많은데 젊어서는 많이 줄어들고 나이 들어서는 특히 남자에서는 더 나이 들어서 많이 생겨서 이전에는 뇌전증이 이제 애들의 네. 병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점 더 이제 요즘에는 그 어른의 병, 특히 이제 노인의 병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또 이 새로 진단의 나이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어릴 때는 당장 처음이니까 이제 새로 진단의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젊었을 때는 새로 진단된 사람이 별로 없고 이제 거의 70세나 80세 이상 가면 거의 뇌전증 환자의 절반 정도가 그때 처음 진단되기 때문에 사실은 뇌전증은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아주 어린 게 아니면 더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왜 그러신지 좀 설명을 조금 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으로. 이전으로 하시죠. 예. 왜 그럴까요? 그 아까 말씀 것처럼 뇌전증이라는 것은 이제 뇌에서 어떤 손상을 받아갖고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이 연령별로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어렸을 적에 이제 이런 뇌전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그 태어나면서 어떠한 뇌 신경계통의 기형을 갖고 있다든지요. 아니면 뇌에 손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태어날 때나 그쵸. 아니면 그 태어난 직후에 있었던 직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소아 때나 아주 그러니까 연령이 낮았을 적에 이런 뇌전증이 생기는 그 비율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 원인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장년층에서는 뭐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뇌 종양이라든지요. 그런 것에 생기는 2차적인 뇌전증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퇴행성 질환들에 의해서도 2차적인 뇌전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뇌졸중. 그렇죠. 또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치매에서도 뇌전증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하게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뇌종양에 발생하는 빈도도 늘어나기 때문에 뇌종양에 의한 그 뇌전증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발생되는 비율이 U자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발병하는 뇌전증의 원인이랑 나이가 들어서 발병한 뇌전증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많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특히 이제 뭐 뇌졸중이 있었거나 아니면 치매가 있었던 어르신들은 그거에 소위 말해서 후유증 같이 그렇게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고 치매나 뭐 뇌졸중 같은 것이 이제 실제로 치매 증상이 많거나 뇌졸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이제 경련을 처음에 하거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뇌전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의식 소실이나 이런 거에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노인 인구에 들어갈수록 이 뇌전증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뇌전증의 발생 비율은 이제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주위에서 이런 노령 환자분들한테서도 뇌전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많이 관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제분이신 것 같아요. 75세에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과거에 그 열병을 그러니까 뇌염인지 잘 모르겠는데 뇌병과 뇌진탕이 있었고 그거의 후유증으로 뇌전증이 발병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오전에 한 약속도 있고 뭐 물건도 자꾸 잊어버리고 전자레인지 위에 물건도 태우고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자,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스테임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 뇌전증 환자분 오면 보호자분들께서 흔히 하는 이제 뭐 컴플레인 그 불만 이제 증상일 텐데 이런 경우에 이게 과연 이제 치매가 같이 또 있는 건지 아니면 뇌전증 증상이 더 나빠져서 그런 건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사실 그 이런 기억력을 떨어뜨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실 이렇게 단기적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에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요. 이런 그 특별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는 정상적인 분보다 좀 더 빨리 기억력이 나빠지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증상들이 나타났을 적에 그 미치는 영향을 먼저 놓고 보면요. 이런 뭐 뇌진탕이라든지요. 아니면 뇌전증 자체만 갖고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뇌전증 때문에 드시는 그 약물 때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은 또한 뇌전증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이럴 적에는 이제 이런 치매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그 뇌전증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것들이 이런 그 기억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외상이 있었던 그 자체가 진행을 하지는 않겠지만 외상이 있었던 거가 이제 인지가 떨어지는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정상적인 노화가 같이 동반이 되면서 아니면 이제 인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경련이 잘 조절이 안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지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 꽤 많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약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약이 조금 인지에 조금 안 좋은 약을 이렇게 사용 아니면 환자분에 잘 안 맞는 약이 사용됐을 때는 그것 때문에도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호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를 하셔서 지금 뭐 당당하시는 선생님이랑 조금 상의를 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요건 하겠습니다. 네. 제가 증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올해 75세이세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얼마 전에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매약을 드시고 좀 좋아지셨는데 자다가 온몸을 떨고 경련을 하셨어요. 치매 환자인데 뇌전증이 생길 수가 있나요?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이제 그 김원효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신 내용이랑 약간 중복이 되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제 뇌전증이 생기는 거에 제일 흔한 원인은 뇌졸중이 맞는데 치매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뇌전증의 상당히 흔한 원인이고 그 우리가 그 치매 중에서 제일 흔한 치매 원인이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건데 그거의 이제 원인 물질인 이제 베타 조금 어려운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뇌에 쌓이면서 그것이 치매가 되는 건데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 자체가 이제 인지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경련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조금 많이 밝혀지고 있고 또 그 나이 드신 분이 뇌졸중도 많이 생기는데 뇌졸중 자체도 이제 기억력 저하뿐만이 아니고 이제 뇌전증 발작도 잘 원이기 때문에 뇌전증이 이제 그냥 딱 생기는 것이 아니고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질문했던 환자처럼 그 두부 외상이 있거나 아니면 뇌경색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몸이 떨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분들이 이제 뇌전증이 생기는 거에 훨씬 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있고 특히 이제 주무시다가 경련을 한 경우에는 이게 뭐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왔다 갔다가 할 때 의식 잃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실신이나 뭐 이런 거일 가능성도 좀 높지만 주무실 때 떠는 거는 아마 경련이 생겼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죠. 예.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또 치매 하나의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니까 혈관성 예, 치매가 그 작은 뇌경색증이 계속해서 재발되면서 그 치매가 진행되는 병인데요. 이건 알츠하이머는 이제 그런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물질들이 그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런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는 그 작은 뇌경색증들도 이것이 자꾸 재발되면서 비정상적인 신경의 회로를 자꾸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알츠하이머 치매뿐만 아니라 이런 혈관성 치매 환자들한테서도 이러한 그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뇌전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다른 신경계 질환을 앓으신 분들이 이제 경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뭐 실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경련이 아니고 뇌전증에 의해서 생긴 경련의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검사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 뭐 이게 근육정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오늘 하는 주제에선 조금 벗어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문을 드리기가,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이제, 아버님 연세를 안 알려주셨는데, 아버님께서 밤에 TV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몇 초 정도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느꼈다고 해서, 과거에 뭐 머리 쪽엔 큰 문제가 없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고 이석증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 이거랑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어깨 결림 근육통 이런 게 많고 뭐 이렇게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세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한 그거는 없는데 오토바이 사고를 머리를 다쳤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었던 분이 있고 몇 초 동안 필름 끊김 현상이 있었다고 하면 자, 선생님께서 이런 분이 왜 선생님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먼저 그 나타났던 증상을 저희가 자세하게 여쭤보고 관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버지께서 나타나시는 그 순간적으로 필름 끊기는 현상이 얼마나 자주 생기시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또한 그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생기기 바로 직전에 느끼시는 아버님께서 기억하시는 여러 가지 그 비정상적인 증상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그 순간적으로 환자분께서는 이제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분들이 이런 아버님을 잘 이제 관찰을 하셔서 이런 순간이 나타났을 적에 어떠한 증상들을 이제 보이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잘 관찰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그 담당하는 의사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진단 내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듯이 뭐 기존의 위축성 위험은 사실 이런 그 필름 끊기는 현상하고는 큰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그 오토바이 사고에 의해서 어떤 모르셨던 뇌 손상을 갖고 계신지 그런 걸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과거력이라든지 증상의 그 종류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뇌전증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신인지를 확인하는 그 검사들을 그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좀 알려주신 정보가 조금 제한적이라서 예, 경련 혹은 뇌전증의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뇌졸중이 잠깐 왔다가 일괄성 허혈성 발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혈당이라든지 실신이라든지 그런 거 가능성도 완전히 다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정보를 자세히 얻고 이제 필요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요런 증상이 이제 한 번이면 그렇기 힘들겠지만 자꾸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좀 찍어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입맛을 다신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진단에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그걸 보여주시면 이제 진단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정보가 필요한데 그 김원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전증의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뇌전증이 생기는 원인이 보면 특히 나이 성인에서 뇌전증 생기는 원인을 보면 뇌경색, 또 두부 외상을 포함한 뇌출혈이 굉장히 절반 정도 원인이고, 그리고 이제 뇌종양, 나이 들어서 많이 생기니까 뇌종양이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아니면 기타 치매도 나이 들어서 생기는 뇌전증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요런 그 뇌경색이나 뭐 외상 같은 뇌출혈의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치매나 다른 인지장애의 병력이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이 경련이 의심이 되는 증상이라든지 임상적으로 경련이 없더라도 뭐 갑자기 기억력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그런 뭐 인지가 갑자기 나빠지는 이런 이상이 있으면 뇌전증이 같이 동반이 된 것이 아닌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뇌전증은 이제 뇌졸중이나 노인에서의 뇌전증은 뇌졸중이나 치매나 외상 이런 거 후유증인 경우가 많지만 젊은 환자에 비해서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아서 자세하게 병력 청취를 하고 필요하면 검사를 하고 해서 진단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말씀드렸지만 뇌졸중이 있거나 치매가 있는 분이 인지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에는 뇌파가 안 좋거나 뇌전증이 동반이 되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당 수행이랑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추가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약물을 조금 시도를 해보거나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이것도 제가 나온 김에 우리 김원주 교수님께도 질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어머님께서 성인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이 너무 독하다고 안 드시려고 흔히는 아니지만 가끔 있죠. 여기서 그러면 치료를 어떤 식으로 뭐 하거나 설득을 하면 좋을지 선생님께서 혹시 뭐 팁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성인 뇌전증 치료에서도 뭐 그 소아라든지요, 그 다른 연령대에 있는 뇌전증 환자하고 치료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뇌전증 환자의 그 치료의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약물 치료가 되겠고요. 약물 치료 갖고 만약에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갖고 그 발작 증상이 자꾸 재발이 된다든지요. 그런 약물에 잘 듣지 않는 그 뇌전증일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 수술적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약물적인 방법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성인 뇌전증의 치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방법이 결국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요. 이런 그 환자분들이 약물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먼저 거기에 대한 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약이 뭐 너무 독하여 거부하시고 별로 안 드시려고 하신다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이런 뇌전증 치료에서 사용되는 약물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어 갖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약물의 종류가 10가지가 훨씬 넘기 때문에요. 이런 개인마다 약간의 그 약물의 부작용이라든지요, 효과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한테 제일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제일 좋은 약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먼저 너무 뭐 약이 독하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그 부작용이 적은 약물들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즉시로 이제 또 다른 약물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이 독하다고 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약을 먹었을 때 어지럼증이 생겨서 어머니께서 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약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약은 그렇게 이제 부작용이 많지 않은 약 크기가
커서 목에 걸리다거나 아니면 또 약이 크면 괜히 좀 거부감이 있어서 좀 안 드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왜 약이 너무 독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서 크기가 문제이거나 아니면 진짜 약을 먹고 어지럼증이 생기는 게 문제이거나 뭐 그런 걸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걸 좀 해결을 해서 나이 드신 분은 수술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약을 쓰면 보통은 조절이 잘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을 해서 약을 치료를 하고 정말 이제 뭐 치매 이런 것이 있으면서 약 거부하고 이런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실업제제 이런 거를 먹거나 아니면 이 무슨 이런 조그만 알약 같은 걸 밥에다가 뿌려서 이제 드시게 하시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예,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이 조금 아직 좀 있어서 그 케이스를 하나를 더 이제 질문을 하나를 더 예,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다른 간별 질환에 조금 나오는 얘기랑 비슷한데요. 어떤 뭐 60대 후반이시고 환자분이 잠꼬대가 심하고 발길질하고 예, 물건도 쓰러져 있는데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증상이 있어서 동네 신경과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뭐 이분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올리신 분이 렘 수면 행동 장애라 생각이 들고 수면 다원 검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뇌파 검사만 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고 약만 받아 오셨는데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이 올려신 분은 이게 시기를 놓쳐가지고 더 안 좋아지실까 걱정이시라고 하는데, 예, 뭐, 요런 증상이 있을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오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예. 그 사실 요새 그 여러 환자분들께서요 인터넷을 보시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할 적에 이런 뭐 어떤 수면다운 검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뇌파 검사만 하고 엉뚱하게 네, 됐다고 혼납니다, 저희도. 그런데요. 그 일단 그 렘 수면 장애일 경우에는요, 저희가 뭐 수면다운 검사를 하는 것은 물론 렘 수면 행동 장애의 그 진단에도 도움이 되지만요, 혹시 다른 어떤 수면 질환이 있는지 보는 그러한 그 감별을 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뭐꼭 필수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은 네, 이게 그 수면 다원 검사가 사실은 렘 수면 행동 장애에는 엄밀하게는 보험 적용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도 그렇죠. 예,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렘 수면 장애라는 거는 그 뭐 시기를 놓쳐서 더 나중에 더 안 좋아질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렘 수면 장애는 이제 저희가 치료를 결국은 이것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퇴행성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뭐 완치를 시킨다든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증상만 조절해드리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그 지금 치료받으시는 그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갖고 증상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렘 수면 행동 장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야간에 생기는 경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렘 수면 행동 장애 가능성이 조금 더 말씀하신 더 많지만 이제 밤에만 생기는 경련이 있기도 해서 그 두 개를 좀 감별하는 데는 수면다운 검사라든지 아니면 그 24시간 비디오 뇌파 검사 같은 게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그 그냥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해도 이제 만약에 제가 이 의사 선생님 여기 치료진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렘 수면 행동 장애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치료가 늦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거는 퇴행성 변화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게 증상 조절하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인 것은 이분이 뇌전증인지 아닌지가 사실 걱정일 수가 있어서 뇌파 검사를 하고 뇌전증을 좀 이렇게 감별을 하고 난 다음에 렘수면 행동장애에 대한 약물을 조금 먼저 처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면 조금 더 담당자께서도 설명을 해주실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혜선 선생님께서
뭐 치료 방침이 물론 수면 다원 검사 해보는 것도 방법인데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요. 자, 이게 멍해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데, 자, 이게 이런 거를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치매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 병원에도 이런 분들이 저에게 먼저 오는 분도 있지만 치매 클리닉 뭐 이런 분들의 분도 있는데 65세고 이제 뭐 이게 음식 같은 걸 하면서 좀 멍해지고 기억이 안 나서 화상을 입고 근데 화상을 입은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가 않고 또 입맛을 쩝쩝거리고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떤 진단을 선생님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지속적인 기억력 상실보다는요, 그 일시적인 기억력 상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 뇌전증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것이 가능성이 우선 더 높,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매가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 일과적으로 이제 뭐 짧게 몇 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사실은 치매 증상으로는 굉장히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인지를 개선시키는 약을 쓰는 것보다는 원인이 되는 게 있는지 뇌파 검사를 하고 혹시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MRI를 그쪽을 위주로 찍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뭐 치매 물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뇌전증 특히 이제 옆머리에서 생긴 뇌전증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뇌졸중 소위 말해서 중풍기가 살짝 왔다 갔다가 하거나 아니면 혈당이 조금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잠깐 기억이 깜빡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원인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저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이게 따님인지 아드님인지 하신 것 같은데 아빠가 60대 초반의 남성이고 갑자기 실신을 해서 그동안의 기억이 없다고 하고 의식을 잃은 시간은 한 10분 정도인데 요즘에 이제 그 종의 파업 때문에 그런지 병원에서는 응급처치만 받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 이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그렇게 하고 2년 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별 다른 이상이 없고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이 된다고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는데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여기도 이제 올리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환자분이 있으실 때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때도 아까 그 뭐 김동욱 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감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갑자기 실신해서 그동안의 기억이 없다고 하셨었는데요. 일단 그때 만약에 그 목격하신 보호자분들이 있으면은 그 나타나는 증상들을 잘 관찰을 하셔 갖고 이런 저희들한테 그런 거를 이제 정보를 자세하게 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그 감별 진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것이 증상이 이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는 것이 또한 어려운 점이 되겠죠. 뭐 2년 전에도 한 번 있으셨고 2년 만에 생기셨기 때문에 사실 일상적인 검사를 갖고는 그런 그 어떤 이상 소견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반복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지만은 요번에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다시 한번 또 그 감별 질환을 감별을 해야 되는 질병들을 다 검사를 해서 뭐 처음에는 그런 이상이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또 검사했을 때는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 검사들을 다시 한번 좀 진행을 받으셔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도 이 검사에서 의식은 잃었는데 이상이 없으면 답답하지만 저희들도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이게 답답하고 사실은 이렇게 띄엄띄엄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증상이 생기면 사실은 검사에서 답답하게 이상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서 이게 그런데 그래서 그 증상이 있을 때 뭐 병력 예를 들어서 그 의식을 잃을 때 뭐 식은땀이 났다든지 뭐 심장이 둥글 가슴이 아팠다든지 그래서 다른 원인을 조금 뭐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이제 증거라도 있으면 그거를가 진단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고 하는 게 좋고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서 어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실신이 반복적으로 생길 때 검사에서 이상이 쭉 없는 사람들을 쭉 지켜봤더니 이 증상으로 해가지고 큰 문제로 뭐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 이제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그런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그 병이 이제 아주 드물게 생기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크게 예후가 나쁜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일단 검사해보면 필요한데 이상이 없다면 예, 뭐 그냥 일상생활 하시고 그렇게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선생님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뭐 가끔 편두통이나 기면증 이런 것도 뇌전증과 감별이 필요하고요. 뭐 아까 말씀했던 그런 질문에 대한 렘수면 장애라든지 뭐 수면 반사,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도 겉으로는 뇌전증과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요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앞에서 요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던 건데, 한번 좀 상의를 좀 해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 뇌출혈이 있었는데 이후 손이 자꾸 뻣뻣하고 떨려요. 네. 라고 이제 예, 두 번째 케이스. 질문했죠. 그다음에 뇌졸중이 있었는데 뇌혈관이 안 좋다고 해요. 심장도 안 좋고 전립선도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어요. 재활 운동을 하는데 자꾸 식은땀이 나고 의식이 흐려지는데 뇌전증일까요? 하는 예. 질문이 되겠는데요. 예, 제가 만들었는데요. 쌤 생각하실 때, 첫 번째는 이게 조금 좀 심한 케이스인데, 사진에 저렇게 보이고, 저러면, 예, 요거는 쌤 뇌전증일 가능성이 어떨 것 같으세요, 선생님? 일단은 증상이 어느 쪽 손에서 나타나는지가 지점으로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실 뇌출혈이 있는데 손이 빳빳하고 떨린다는 거는 뇌전증을 완전히 감별을 해야 되는 중요한 그렇죠.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혈의 위치가 이제 뇌전증이 생길 수 있는 위치 가까이일 수 있기 때문에 뇌전증의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떠신가요? 두 번째 환자분은 혈관이 안 좋고 뭐 나중에도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렇게 그 노인 환자분들은 이제 그 뇌전증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들을 여러 가지 들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병 자체에 의한 영향도 있고요. 또한 그 드시는 약물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도 그 더 자세하게 저희가 이제 환자분한테 물어봐서 이런 뭐 여기서도 질문할 때 자꾸 식은땀이 나고 의식이 흐려지는데 뇌전증일까요? 하는데 이런 그 식은땀이 나고 의식이 흐려질 적에 또 다른 증상들이 어떤 증상들이 동반되는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참을밀가처럼 속이 울렁울렁 하다든지 아니면 재활 운동을 하는데 특정적인 어떤 운동을 할 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서 운동을 할 적이라든지요. 아니면 자세를 바꿀 때 나타나는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관련되어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물어봐서 그거를 참고하는 것이 이런 뇌전증을 감별하는 데 중요한 그 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보면 두 번째 환자는 혈관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피가 가는 게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심장이 안 좋으면 뭐 약을 어떤 거 쓸지 모르겠지만 이뇨제 같은 걸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립선이 안 좋으면 전립선 약이 또 혈압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뇌전증이 아니라고는 못하지만 첫 번째 환자에 비해서는 이러면
머리로 피가 적게 가서 이제 의식이 흐려지고 식은땀이 나고 또 운동하면 힘드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의식 흐려지는 게 다 뇌전증은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는 뇌전증의 가능성이 더 높지는 않고 다른 원인을 조금 더 생각을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노인에서 이제 뭐 치매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 뇌졸중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 두부 외상 이런 거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에서 뇌전증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예 그렇지만 진단에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알겠는데 요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뭐 특징이 있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선생님 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네. 여기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그 노인 뇌전증 환자한테서는 이제 동반되는 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병인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뇌졸중이나 치매나 그런 뇌종양 같은 그 원인 질병들도 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밖에도 다른 질환이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흔한 성인병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 동반되는 질환에서 복용하시는 약물들이 또한 그 뇌전증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반된 전신 질병도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연령이 높으신 분들한테서는 뭐 우울증이라든지요, 아니면 불안증과 같은 여러 가지 또한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동반되는 질병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의한 영향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그 정신 사회적 어려움으로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을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그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 정도로 많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자연적인 인지 저하에 의해서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신체적인 질병들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이런 뇌전증 환자한테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노인 뇌전증 환자분들한테서는 젊은 청년이나 그 소아보다는 좀 더 저희가 그 동반되는 질병들을 여러 가지 갖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드시는 약물들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노인 뇌전증 환자의 특징이 되겠죠.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뭐 뇌졸중이나 치매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병명이 이제 명확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뭐 사실 뭐 치매 같은 경우는 뭐 치매 안심센터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뭐 뇌졸중도 뭐 재활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과 동반이 되든 동반이 되지 않든 뇌전증이 생기면 원래 뇌전증 자체가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뭐랄까 낙인이랄까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조금 안 좋은 병이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도 그렇고 그런 것이 동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는 거에서 약간 거부감이 더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치매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 뇌전증 치료는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는 경우도 조금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인지 저하가 같이 오면서 다른 원인이 있으면서 치료를 하는 데는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을 설득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뭐 치매도 치료를 하고 뭐 최근에는 이제 치매를 뭐 돌릴 수 있는 약 같은 주사제가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치매가 조금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뇌전증이 이제 같이 동반이 된 경우에는 뇌전증이 치료를 하면 인지도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삶의 질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 덮고 뭐 이렇게 할 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 적극적으로 이제 의심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을 하나 더 제가 읽어드리고
또 이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김원주 교수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뇌전증 진단을 받고 있는 노인인 것 같지는 않고 약을 먹고 있는데 뇌전증 경련은 의식을 잃고 경련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다리에 힘을 풀리고 주저앉아서 팔까지 경련이 왔는데 의식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 환자분은 뇌전증 진단을 받고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뇌전증의 증상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병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정상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네. 이것도 환자분이 그 예전에 경험하셨던 증상들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국소적인 경련일 경우에는 그 뭐 의식 소실은 없이 국소적인 경련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질문하신 분한테서 나타났던 예전에 나타났던 이제 전형적인 뇌전증 증상이 과연 이 지금 나타났던 증상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이제 네. 병력에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조금 관련이 있을지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모르고는 확실하게 그렇죠. 말씀하신 이게 뇌전증 증상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상관없는 뭐 실신이나 이런 거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나타났던 증상하고 완전히 다른 증상이다. 예. 그럴 적에는 뇌전증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다른 원인도 저희가 감별을 해야 예, 되겠고요. 예. 뭐 당연하게 그 예전에 나타났던 증상의 일종이었다면은 뇌전- 의식 소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국소적인 경련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예전에 나타났던 증상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죠. 이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이 증상 자체가 딱 뇌전증 증상에 잘 맞는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병약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예,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린 이게 뇌전증의 환자가 적시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조금 이제 영어라서 좀 죄송한데 이게 머리에 이제 외상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인지가 떨어졌다가 이제 그대로 가는 경우에 시간이 좀 지나서 경련이 생기면 요때부터 인지가 사회적인 퍼포먼스 이런 게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의 이런 게 흔하고 이전에 뭐 소위 중풍이 있어서 뭐 그런 게 있어서 뇌전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안 하실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환자의 인지를 잘 유지하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 드신 분의 뇌전증 환자에서 앞에서 뭐 했던 거랑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그 김원주 교수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할까요?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러니까 노인 환자분들의 그 뇌전증 환자분들의 특징은 또 동반되는 질병을 갖고 계신 것이 특징이겠죠. 그럼 동반되는 질병들에 의해서 이미 많은 약을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뇌전증 환자분들의 치료에서 약물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할 적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는 제일 먼저가 이제 약물들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뭐 고혈압 약이라든지 당뇨 약이라든지요. 아니면 뭐 그런 약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처방하려고 하는 약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이제 잘 저희가 그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어떠한 약물들은 다른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약물을 사용했을 적에는 그 원래 갖고 계신 질병에 대한 치료도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약들도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뇌전증에 대한 효과도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 그러니까 이미 복용하고 계신 다른 질병들의 약물이 저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뇌전증 약물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하고 그 사용을 함으로써 이런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동반 질환을 고려한 약 선택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약물들 중에서는
특히 그 어떠한 약물들은 부작용을 하고 인지에 영향을 미쳐갖고 인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약을 먼저 처음부터 시작을 하기보다는 그 약물들은 좀 차선책으로 남겨놓고 또한 그 어떤 그 동반되는 질병을 뭐 신장이 안 예, 좋거나 그런 그 동반되는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들이라든지요. 동반되는 질병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간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간에서부터 대사되는 약물을 사용했을 적에는 또한 그 약물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장으로 주로 배출되는 약물들의 용량을 조절하는 것에 그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동반되는 질병들을 어떤 질병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미치는 그 뇌전증 약의 그 영향을 저희가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제일 되는 게 뭐 약을 이제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또 이거 조절한다고 약을 또 드시라고 하는 게 죄송스러울 때가 많은데 어쨌든 이것도 꼭 치료가 필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뇌전증이 조절이 안 되면 경련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경련을 하다가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에게 경련이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의식을 잃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경련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좀 의심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뭐 우리 김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뭐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노인 뇌전증 환자분들은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요. 동반되는 질병에 의해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그 중요성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그 뇌전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그 환자분들의 그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시간 됐고 여러 질문했는데 저희가 좀 적절하게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도 이제 조금 더 준비를 더 잘해서 여러 그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